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바쁘시죠? 오늘은 이제 7번째 수업인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수업하면 이제 이번 학기도 끝입니다. 오늘은 다문화에 대한 다문화 사회, 우리가 이제 다문화 세계에 이제 살면서 뭐 글로벌 사회에 이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은 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속에 당연히 상담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나가요. 근데 가족들 방문하고 좀 친척들,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오는데, 갈 때마다 약간씩 이제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점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관광객들 말고, 이렇게 좀 한국에 상주하면서, 일하거나, 뭐, 비즈니스, 자기만의 비즈니스 하거나,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사는 분들, 이민 오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전철을 타도, 이제, 많이 보여요.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이렇게 가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때가 오겠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그럴 거예요. 좀 섞이니까요. 이제는 태어난 곳이 사는 곳이 아니고 자기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이 자기가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예요. 그리고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모토는 다양성이죠. 다양성, 다이버시티,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다이버시티를 굉장히 존중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상담에 관련된 일 또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각자 다른 장소에 계신데, 그죠? 뭐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은 없네요. 하여튼 뭐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일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분명히 이제 그 사역하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단일 민족만으로 구성된 상황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다니는 교회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국인, 그죠? 이제 1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오신 분들, 1세 한국인 1세, 뭐 1.5세, 2세 이렇게 있고, 또 외국인,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든가 그런 남미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순수 라티노들도 몇 분 계세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본인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일본인들이 좀 이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만 봐도 벌써 이렇게 많아요. 다양성이 있어요. 일본에서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일본인, 그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일본인이 거의 대다수인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두 그룹이 거의 주축이고, 이제 뭐 다른 또 부류가 또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만 해도 벌써 다양성이 벌써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이 문화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분을 내담자로 만날 날이 올 거예요. 아니면 꼭 이제 상담 세팅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교회에서, 물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일본인들과 그 인터랙션 하는 일이 굉장히 잘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죠? 다른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 교회 사역이든 아니면 이제 상담이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 전에 좀 수업 때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문화라는 거, 일단 문화 있죠. 문화라는 거 정의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문화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화라는 건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된 의미 체계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 뭐 이제 만나면 교회에서 이제 처음 주일날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죠. 네,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세대끼리는 그죠? 나보다 좀 나이가 많다 어떤 분이 뭐 어떤 장로님을 뵌다 하면 우리가 미국인들한테 인사할 때랑 다르죠. 우리가 미국인들은 그냥 뭐 나이가 많든 뭐 적든 그냥 하이 뭐 이러면 되는데 나보다 좀 연세 많으신 장로님에게 하이 이거는 좀 조금 부적절하죠. 어색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공유된 의미 체제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에스니서리 이런 말은 이제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경우든 말 그대로 이제 민족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란 역사를 쉽게 말하면 역사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조상, 국적, 종교 또 이제 인종으로부터 유래된 어떤 그 공유된 정체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편견, 바이아스 이거는 이제 사회 집단과 구성원들에 의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편견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견도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미리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A라는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뭐 A라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뭐 좀 이런 기질이 있더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편견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제가 오늘의 핵심어는 그거예요. 이제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담사가 되자.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culturally sensitive한 카운셀러가 되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문화적으로 민감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습득한 게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인지 체제를 깨끗한 어떤 캔버스로 비유하면 우리가 어떤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우리의 그 인지 체제에 많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저는 이제 1세대 한국인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지만 이제 1세대 한국인이에요. 그러면 벌써 제가 좋든 싫든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제 어떤 인지 체제에는 많은 이미 문화적인 코드가 입력이 돼 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그냥 흡수가 돼버린 거죠. 그려진 거.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을 고쳐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지울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진 않지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로는 이제 중년이란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중년이 막 될락말락 하는 나이예요. 이제 굳이 뭐 표현하자면. 근데 이제 제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X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인지체제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런 게 임명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리플렉션 해야 되고 고쳐나갈 건 나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깊이 좀 이렇게 리플렉션하고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한 게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정도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이나 7년 전에 제가 했던 말들 또는 썼던 일기장 같은 거에 글을 보면은, 아니면 어떤 인터넷에 달아놓은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좀 느껴요. 내가 그래도 문화적인 부분에서 또 사고방식에서 인지체제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구나. 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더 이렇게 완고해진 부분도 있지만 또 변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또 느낄 수 있고, 느끼는 거를 물론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노력과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조금 꽤 괜찮은 방향으로 좀 진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해서 그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 2009년에 이제 비전 선포를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와 건강, 복지 및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심리학을 적용시키는 대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매년 이제 쏟아지는 논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세미나의 내용이라든가 그 어떤 테마,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다양성과 문화적인 그 센서티비티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점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제가 봐도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가야 될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윤리 강령을 배우잖아요. 그죠? ACA에서 나온 그 코드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것만 봐도 여전히 많은 그 부분이 백인들의 그 행동 양식, 그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세워진 그 팔러시들이 많아요. 근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분들도 계속 그런 거에서 반성을 하면서 계속 그 피드백을 받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어떻게 시스템적인 원인인데, 그건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법을 세우잖아요. 법을 세우고 뭐 규칙을 세우고 뭐랄까 팔러시 같은 것들, 원칙 뭐 이런 걸 이제 세우죠. 근데 규칙이든 뭐 룰을 세우고 이럴 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근데 그 커미티라든가 그 어떤 입법자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들의 어떤 한계가 뭘까요? 한계. 이거는 그분들의 한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Knowledge,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은 knowledge comes from power.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냥 법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과 경험은 다르겠죠. 일반인들과. 그리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말 그대로 이제 민주적으로 다양한 각계각층을 초대해서 좀 룰을 세우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만 매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보이스, 그 목소리를 내면서 뭐 그 협회라든가 뭐 어떤 뭐랄까요,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완벽한 게 가려면 아직은 좀 그런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사로서 문화적인 역량을 이제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대형교회 가면은 이제 다문화권 가족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분들, 일하려고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제 종종 보이고, 학교 이제 초등학교 가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가도 그 반에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몇 명 있고 이런 상황인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뭐 어디나 이제 그렇죠. 다 이렇게 섞이고 다 이렇게 사는 건데, 문화적인 역량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문화적인 역량. 근데 결국은 우리가 저 세라피 상담 과정에서 문화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고려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매번 그거를 또 이렇게 고려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상담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에 케이스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남짓 있는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10명 그룹 상담까지 하면 그룹 상담도 하나 있거든요. 그룹에는 이제 10명이 와요. 그러니까 만나는 분이 일주일에 거의 한 매주 20명 정도를 만나요. 근데 그분들의 그 배경이 다 달라. 그러니까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라티노도 있고 한국분도 계시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상담할 때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고려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최소한 이분들의 문화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갖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상담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그냥 내가 문화를 아니까 뭐 다 뭐 당연한 것처럼 또 여기고 그러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담자와 상담할 때 특히 초반에는 그러니까 라포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라포 관계를 이제 좀 다져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처음에 한두 시간 한두 세션 정도 길게는 뭐 다섯 세션까지는 이분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좀 함부로 이제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거를 설명했다. 만약에 이제 흑인 여성이 자기 삶이 어렸을 때 불우했다, 힘겨웠다, 집의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와서 좀 자기한테 뭐랄까 따뜻하지 않았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좀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랬어요,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래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어봐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조금 외롭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다는 거의 의미가 뭔가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좀 알려주실래요? 저한테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내 남자의 삶을. 그럼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일반화하는 것도 위험한데, 이제 이분들의 문화는 이제 보통 약간 모계 사회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엄마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지만 엄마들이 좀 경제적인 그런 책임과 부담을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고 실제로 그러고 이제 남편들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자녀들이 갖게 되는 그런 느낌, 그죠? 그런 경험. 그게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의 방황으로 이어지고 뭐 약을 뭐 이제 마약을 하거나 뭐 폭력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 뒤에 있는 요소는 또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흑인들이 좀 이제 차별받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이제 계속 그 악순환이 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만약에 이제 백인 대담자가 그런 얘기 한 거랑 나 어렸을 때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나를 좀 나와의 추억이 없어요. 백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흑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 뭐랄까요, 컨텍스트 문맥이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예, 그 원인이라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집의 특징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다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계속 물어보세요. 내담자의 그 의미, 그런 경험이 주는 의미, 그 배경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한 세션을 4번, 5번 뭐 계속 그 이상 하다 보면 점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모자이크 퍼즐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인데 막 퍼즐을 여기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 이제 점점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런 애들이 하는 게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요. 점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를 이제 그 트레이먼트 플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짜시게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상담 기초 수업 이런 걸 들으면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이제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 이분의 삶을. 그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이제 개념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문화를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문화적으로 예민할래 막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초반에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심하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라티노 내담자를 만나게 돼서 라티노의 문화를 배우려고 그쪽에 관련된 책도 읽고 뭐 논문도 읽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그 읽은 내용의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또 그게 또 하나의 편견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라티노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족 간의 우애가 엄청 돈독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너무 염두에 두고 라티노도 이제 가족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막 대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담할 때. 라티노 가족 간의 우애가 이렇다고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막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계속 뭔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책도 읽고 이런 건 좋은 자세인데, 다만 그거를 이제 그 틀을 갖고 아예 해석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제 이상할 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좀 기본적인 이해 체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물음표가 들 때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그쪽 문화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한다, 이런 거를 사전에 알고 좀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너무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자로 줄된 것처럼 막 그게 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정보를 의지하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차예요, 개인차. 같은 문화권이라고 해도 이제 개인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인들도, 그죠? 일본에서 사역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만약에 일본인들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나 이제 그동안의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저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뭘까요? 일본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인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죠. 뭐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고 뭐 혼내 그래서 다떼마이가 있다, 뭐 이런 문화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프레임에 너무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할 때 일본인이 하는 말을 다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로만 듣고, 또 너무 그래도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칼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눈을 잘 안 마주친다, 뭐 이런 이제 좀 경험들을 하시고, 일본에 뭐 선교 여행이든지 뭐 출장이든지 이런 걸로 일본에 몇 번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토론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아, 그 이유는 뭐 일본인들은 이렇고 이래서 눈을 안 마주치는 거다. 예. 아니 그 뭐 전철 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철 타면은 일본인들이 앞에 이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잠을 잔다. 그게 뭐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논쟁 같은 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일본에 이제 아주 오래 사신 분이 이제 그냥 그런 논쟁을 듣다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자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일본인들이 무슨 뭐 심리적으로 뭘 생각하고 파악하고 뭐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자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는 거야. 피곤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뭐랄까 너무 이런 틀을 갖는 것도 좀 지혜롭게 활용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해서 저번에도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는 많은 이즘이 있어요. 이즘. 저기 인종차별주의, 그죠? 레이시즘부터 해서 성차별주의, 섹시즘, 또 뭐 계급주의도 있죠. 상류층과 뭐 중산층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또 의식하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클래시즘, 또 이제 능력에 대해서 너무 막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될까, 뭐 연봉이 얼마일까, 뭐 그런 거를 너무 또 지나치게 이렇게 프레임으로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또 담론, 그죠? 에이블리즘, 그죠? 능력을 보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이도 있겠죠, 나이.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좀 너무 다르게 대하는, 그러니까 에이지즘이죠, 에이지즘.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뭐 되게 많은데 이제 하나만 더한다면 외모주의가죠. 이제 외모에 대해서 그걸 풍자하는 뭐 이제 영화나 뭐 소설, 만화도 많이 나왔는데 외모로 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죠? 루키즘이라죠, 루키즘. 그래서 루키즘도 하나의 그런 이즘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즘들을 우리가 좀 계속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했던 그런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즘들도 있거든요. 저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내가 만약에 그런 이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내 동료가 그런 이즘, 막 인종차별적인 언행, 또 성차별적인 언행을 막 한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다. 아니면 어떤 장로님께서 막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면 될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뭐 기말 페이퍼든 어디든 한번 의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문화적으로 민감한 임상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culturally sensitive practice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양성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성경에도 많이 이제 그 근간이 있어요. 이론적인 근간.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뭐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어때요? 많은 그 피조물, 그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게 되게 이렇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방주 안에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좀 서로 뭐예요? 그 중심 테마가 그런 데 나오는 연합이죠, 연합. 그런 다른 피조물들과의 연합, 그죠? 하모니, 그죠? 화목.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때 그런 에덴 동산 뭐 방주의 역할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든 사모님이든 뭐 선교사님들이든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게 어떤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교회를 보면 저는 이제 좀 전에 말한 그 담론의 차원에서 보면 교회란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죠? 경제적인 그 축으로만 봐도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는 인종도 다양하게 모이고, 일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성도 다르고 남자 여자 있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동성 그런 그거 글쎄요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또 되신 분들도 교회에 또 가끔 보이죠. 그리고 또 능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목회자나 목회 상담자의 역할은 뭘까요? 교회에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찾아오면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많은 이즘들이 교차하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이즘을 내려놓고 이즘으로써 상처를 안 받게 해야 되는데 말은 이제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LA에 있는 한인 교회만 봐도 경제적인 축에서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 그것도 최상류층부터 최하류층까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군데 요즘에 이제 상담 때문에 다녀보면 그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상담해보면은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이세요.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 막 진짜 단돈 10달러가 없어서 막 힘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그분들은 같은 성도잖아요. 대화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랑 이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또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당연한 삶이 뭐 밥 먹고 골프 치러 가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뭘 느낄까요? 그 당연하게 느낄까요? 막 뭐 골프 같이 치러 가, 뭐 즐거워 이럴까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목회자나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간극을 최소한 좀 감정적으로나마 이모셔널하게나마 좀 좁혀주는 역할. 그러니까 언어를 좀 이제 같은 언어를 쓰도록 하는 거겠죠. 물론 교회는 복음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그 갭이 좁혀지는 역할은 분명히 이제 생기는데 그거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이 그런 갭을 좀 줄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라면 그분들은 둘 다 아버지니까 그런 데서 좀 공통점이 생길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사람 사이에 공통된 화제, 공통된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은 언어를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사역자들 또는 상담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해 두시고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문화권이라 해도 그 사람은 또 개인으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성이라는 말은 결국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개인인 것 같아요. 개인. 결국은 개인으로 그 수렴하거든요. 그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에 살면서 공통된 어떤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 윗단계로 가면 특정 문화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인, 그죠? 아시아인. 그래서 또 한 단계 가면은 특정 국가로 또 좁혀져요. 뭐 한국인이냐, 그죠? 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그죠? 그리고 또 위로 가면은 또 뭐 점점 좁혀지는 거죠. 뭐 어떤 지역 출신이냐, 또 어떤 가족의 출신이냐. 그래서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한 개인. 네. 그래서 결국은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 민감한 상담사란 결국 그 개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과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또 그 관계와 또 그 과정에서 그분의 개인성과 고유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예민한 상담사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이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문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밌죠. 문화가 다르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어울린다. 이게 그냥 재밌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CCC 그 센터가 있어요. 선교센터. 여기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 센터를 아실 거예요. 그 후쿠오카의 그 CCC 센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갔었어요. 발런티어로 한 달 그때 이제 봉사하려고 갔었는데, 근데 제가 주로 하던 일은 그 저기 그죠? 밴을 운전해서 그 지역 학교, 후쿠오카 대학, 뭐 규슈 대학 이런 데 가서 이제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간사님들 태워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네, 때 되면 뭐 도시락 갖다 주고 한 달 동안 청소하고 이런 봉사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어떤 일본인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일본인 교회가 약간 이제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이제 막 준비 중인 그런 교회였어요. 좀 이렇게 한국 교회들의 어떤 막 이렇게 뜨거운 찬양이라든가 막 그죠? 그런 문화를 좀 배우려고 막 그런 교회였는데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전교인 다 합쳐서 한 30명, 40명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첫날 주일날 갔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뭐 일본어를 이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초 이렇게 좀 이렇게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좀 조금씩 필요한 거 독학해가지고 좀 기초적인 수준 뭐 할 이 정도 수준인데, 그때 예배 끝나고 이제 다과를 했단 말이에요. 다과 뭐 떡 먹고 이제 과자 먹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제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이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떡을 먹고 있었죠. 백설기 떡. 근데 그때 제 옆으로 어떤 여고생 애가 이렇게 와서 앉더라고요. 제 옆에. 아직도 그 얼굴이 안 잊어버려요. 되게 예쁘고 귀여운 애였어요. 그리고 무슨 교복 같은 걸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름도 기억나요. 이름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말을 걸더라고요. 저한테. 뭐 그래도 저도 이제 그냥 자신감으로, 그죠? 그냥 자신감이 반이라고 그냥 이렇게 안 되는 일본어로 막 이렇게 대답했죠.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막 귀엽고 막 예쁘니까 이제 막 뭐 약간 여동생 같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근데 되게 얘가 명랑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좀 뭐 그냥 얘 되게 귀엽구나 뭐 이렇게 느꼈죠. 네, 하고 바이바이 하고 이제 사진도 막 찍었어요. 둘이 이렇게 막 그 폰으로 막 찍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한국으로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이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그래서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왕따 그 이지매를 당하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는 신대원 공부를 막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그런 메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때 막 서로 주고받은 메일이 거의 한 1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때. 왜냐면 이렇게 그냥 처음 예배 때 보고 좀 얘기 몇 마디 나눠본 사람인데 내가 자기 깊은 그런 고민을 얘기한다는 거, 그것도 이메일을 통해서. 예.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를 물어볼까? 예.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너 왜 나한테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잘 살고 있는지도 좀 걱정도 되고 이러는데,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에 간 적도 있는데 도쿄에서도 어떤 좀 나이가 그때 한 40 후반, 40대 후반인 권사님이었죠. 일본인 여성이에요. 그분도 이제 저랑 좀 몇 마디 하고 그러더니
뭐 이메일이 왔어요. 또 그래서 막 자기의 비밀스러운 막 그런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문화적인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오히려 글쎄요. 제가 일본어가 뭐 이렇게 플루언트하지 않다는 거 이분들도 알 텐데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본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편해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개인에 대해서 또 문화적으로 센서티브하게 계속 알아가는 작업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그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이어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인이네, 백인이네, 흑인이네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점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파고들어서 개인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 컨셉츄라이션이라고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개념화. 그 작업을 해내야 돼요. 그 완전 한 개인의 고유한 문화와 성격과 특징 이런 걸 다 알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 이런 걸 다 알아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상담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 개인의 사연을 배워라. 이게 오늘의 어떤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자꾸 개인을 강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청년인데 남자예요. 이제 물론 결혼도 했고 이분도 이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친하다고 느꼈고 집에도 서로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서로 부부끼리 밥도 먹은 적도 있고 저도 되게 반갑게 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농담도 하고 말도 걸고 제가.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점점 이분이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한 발짝 가까이 가면 이분은 저를 밀쳐내고 뒤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봐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누가 보면 뭐 싸운 사람인 것처럼 저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막 다 내가 했던 그 사람 앞에서 했던 모든 말을 막 다 떠올려보고 나의 행동들을 다 막 분석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나. 기분이 뭐 때문에 나빴을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그 옆에 다른 사람들, 삼자들한테. 내가 혹시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저 집사님 앞에서 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막 물어봤는데 다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근데 일단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제 그분 소속된 그 속회의 담당 목사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나중에 우연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형제님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님의 그 살아온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힘든 삶을 살았어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았고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고 정말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그런 스토리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계를 남들과 제대로 못 맺고 그냥 이분의 서바이벌 스킬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가와서 얘기하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지만 그냥 너무 막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딱 뒤로 가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의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오해도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계속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다양성, 내담자의 특징, 사연, 스토리 이런 거를 배우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 협회에서 나온 것처럼 다양성이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엄이다. 두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내담자는 계속 배우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따로 책이라든가 어떤 협회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참석해서 배워야 됩니다. 일본인들도 우리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인들의 심리에 대해서 쓴 뭐 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것도 있듯이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아직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보이스를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리검사와 윤리강령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백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그 질환 판별할 때 쓰는 그 책이 뭐예요? DSM-5죠? 그 책 보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이렇고 우울증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 이런 거다. 뭐 잠을 뭐 2주 동안 못 잤다든가 2주 동안에 뭐 삶에 의욕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뭐 12가지가 있고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면은 뭐 중증이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의 진료 기록을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만든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그 내담자들이 주로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미국 백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들의 행동 양식을 기준으로 만드니까 이걸 갖고 한국인을 진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온 진단 정신질환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디펜던트 디스오더가 있어요. 디펜던트 디스오더. 그러니까 남에게 너무 의존하는 그런 증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대로만 진단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많아요. 의존적 디스오더 거의 다 해당돼요. 한국 문화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여고생들은 친한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가고 막 같은 칸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고생끼리.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의존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친하니까 그냥 그런 시간조차 같이 보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MMPI 그 성격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국인들한테 그대로 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MMPI의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좀 약간 아시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그 집의 그 어떤 어른들의 전통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죠? 효사상이라도 있고 경로사상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이 검사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병적인 거예요. 이것도 전통을 너무 막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아직도 다양성을 이렇게 포괄하는 이런 게 마련되려면은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아시고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운셀링은 지난 65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는데 프로페셔널 카운셀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직도 이제 컬처에 갇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류 백인 사회 문화를 말하는 거여서 여기서 탈피해서 많은 다양한 인종과 다른 나라의 문화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는 문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ACA 코드는 2014년도에 제정된 그 코드에 의하면 우리가 인종, 뭐 장애, 나이, 문화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내담자를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담자의 취약한 부분, 내담자의 아픈 부분, 내담자만의 사연을 알고 그 부분을 최대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다. 그럼 이분들의 감정적인 그 목마름이 뭘까요? 감정적인 그 갈증. 당연히 돈적인 거예요. 수입. 그게 아픔이죠. 제일 크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담할 때 좀 그런 걸 유념해 두고 상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상담의 내용도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힘을 주는 거, empower, 그죠?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어떤 소스, 그죠? 정보도 많이 좀
찾아서 주고, 그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다 주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culturally sensitive한 practice를 하자. 이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러면 멀티컬처럴 능력, 멀티컬처럴 컴피턴스를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라고 물으신다면 세 가지가 있죠. self-awareness,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일단 내가 어떤 이런 이즘들, 나이, 뭐 성별, 뭐 문화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떨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튀어진 그 그림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knowledge, 말 그대로 지식을 배우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을 읽고 배우든지, 뭐 이야기를 하든지, 세미나를 참석하든지, 내담자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어본다든지 이러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킬, 말 그대로 스킬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상담 시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여내서 적용할 건가, 내 내담자를 기분 안 나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거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셀프 어웨어너스, 내 자신을 아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더 케이스 오브 마를린이라고 해서 마를린이라는 히스패닉 소녀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고생인데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애들 10명을 모았어요. 대학 그 어드미션 받은 애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 중에 6명이 백인이고 2명이 아시안이고 나머지 이제 얘만 혼자 히스패닉이고 나머지는 또 이제 흑인이고 그래요. 그죠?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팀이.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화제가 뭐냐면 너네 대학 가면 부모님하고 따로 살 거야 아니면 같이 살 거야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보통은 이제 대학 가면은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히스패닉에 대한 그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바이어스. 그러니까 히스패닉은 가족애가 끈끈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도 무조건 엄마 아빠랑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말을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알기로 히스패닉들은 그냥 뭐 무조건 항상 끝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너도 그럴 거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오늘 배운 걸로 봤을 때는 적절한 질문은 아니죠. 그죠? 왜냐면 이미 이제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죠? 내 안에 있는 편견을 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을 다르게 하려면. 너는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너는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니? 그죠? 알려줘. 그리고서도 문화적으로도 궁금한 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히스패닉들이 어떻게 좀 특별히 하는 그런 경향이나 그런 패턴이 있니? 좀 알려줄래? 뭐 이렇게 하면 좀 애가 기분이 안 나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knowledge인데,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내담자가 중국인 학생을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아시아인의 그냥 좀 특성을 고려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이 중국 학생이 첫 시간부터 막 다 오픈한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서구 쪽 출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차이니즈에서 온 유학생 여자아이가 그냥 당황했다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킬은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 듣고 또 토론 주제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 달고 또 서로 귀한 또 토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